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 최재성 의원입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이 운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미루고 또 포기하느냐, 아니면 도전하고 풀어나가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남북의 문제만도 아니고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모든 이해와 전략적 함수관계들을 응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도 매우 면밀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문제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 도전할 것이냐, 이 문제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 장관 나와주시죠. 아, 2차 북미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그 중요 원인을 한 가지만 짚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뭘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양측의 그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 접근 방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포괄적인 논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원했고, 북측으로서는 그 영변 시설이라는 데서 한정을 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7시간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점을 못 찾았던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포괄적 합의만을 구상하고 전제했습니까? 아니면 단계적 접근도 한 축에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측이 저희한테 설명해 준 거로는 일단 모든 핵 미사일 WMD 프로그램의 동결,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종착지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합의,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로드맵을 협상하기 위한 그 협상을 시작하자 하는 데에 대한 합의, 이런 실무선에서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국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는 정상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결과는 예상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실무를 협상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그 설명을 해주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포괄적 합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로드맵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 2차 하노이 회담 전에 비건과 폼페이오의 발언을 보면 사실은 이 단계적 협상도 2차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염두에 두고 접근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단계적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원한 거는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포괄적인 논의와 합의, 그리고 이행은 단계적이라는 어프로치에 있어서는 미국과 저희가 긴밀히 공조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미국이 단계적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 그 북한의 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보고 거기에 합의를 하고 이행하다가 결국 다른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벽에 부딪힌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북한의 모든 그런 그 프로그램을 다 포괄적으로 보면서 논의를 해나가자. 그리고 그 큰 그림에 대한 합의 이후에 그 구체적인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맞는 상응 조치랑 매칭을 하면서 나갈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단계적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어프로치는 이제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2차 북미회담에서 성과를 냈다면 그거는 북미 간에 실천할 수 있는 비핵화의 일정 단계를 합의하고 실행하는 그런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그야말로 비핵화의 이 최종적인 내용, 모습, 그에 따른 로드맵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2차 북미회담에서 실천적 합의를 한다면 역시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북미 간의 내용들을 합의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괄적 접근 방법 하에서 일단은 동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구체적 목표치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합의, 그리고 거기로 나가기 위한 로드맵은 당장 정상회담에서 그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자 이게 아니고 정상회담에서 이 큰 틀의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로드맵은 실무에서 만들어 나가자. 하는 이런 목표치를 갖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실무 레벨에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정상 차원에서의 대화나 그 결과는 정상들이 만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은 못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자체를 정상회담에서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자 하는 것은 그게 이번의 목표치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실무진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비핵화의 이제 포괄적인 그림, 네네. 그리고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네네. 이런 정도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제 워킹그룹이 이제 작동이 되고 뒤에 이제 디테일한 과정들, 로드맵, 그 다음에 현 단계의 실천적인 합의들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2차 하노이 회담에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제재 완화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실천 현 단계에서 이거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예측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결국은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북한이 요구한 상응 조치를 미국으로서는 비핵화 조치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상응 조치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점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갔다고 보십니까? 예,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요,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단독회담 포함하고 확대회담 포함해서 138분이었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이 20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구체적인 논의,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그야말로 협상의 문화라든가 또 양국 간에 축적된 이런 것들이 일천하고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도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통역을 빼고 200분이면 실질적으로 양 정상 또 확대 회의에서 오갈 수 있는 주장들 이것을 자기 나라 언어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절반 이하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7, 80분 정도 오갔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 그것이 문화와 협상의 축적물들이 부족해서 어긋난 측면들이 있다면 이것도 과제로 연속적 과제로 설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실 통역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회담을 진행한다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또 외교적인 행태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번에 합의는 못했지만 양측에서 참 좋은 대화였다. 그리고
그 생산적인 대화였다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북측도 그렇게 회담 이후에 그런 평가가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걸 여러 가지 짚어봤을 때 상당히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모아서 접점을 찾기에는 여전히 그 양측의 입장이 너무 간격이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저희가 미측의 그 회담 이후의 그런 해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제 북측의 그런 평가라든가 입장, 뭐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또 외교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플러스 또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로서 그것이 우리가 뭐 중재자건 촉진자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남북의 그 중요한 대화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장에서 회의장에서 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확대회의 멤버들 사이에 이 얘기를 오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미국 측을 통해서 그 공개적으로 나온 부분 이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들이 퇴정한 이후에 거기 확대회의 멤버들이 후에 상당 정도 얘기를 나눴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 가능성의 지점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북미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연히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또 희망의 지점, 또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점을 정상회담의 어떤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북미 1차 회담에서 그 큰 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체제, 또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유해 발굴이라는 그 신뢰 구축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틀을 하나의 축에만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축을 동시에 병행해서 간다 하는 기본 양쪽에 이 공감이 있고요. 그래서 각 축을 놓고 실무 차원에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구축이라든가 관계 개선 면에 있어서는 실무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비핵화 그 축에 있어서는 그 대화가 정상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 정상 차원에서의 논의에서 서로 시작했던 그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틀간의 회담에서도 그걸 좁혀주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 서로 양측의 입장인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해졌고 그 명확해진 그 쟁점 이슈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겠습니다. 북한이 가져온 카드, 비핵화와 관련된 이번 2차 회담에서 미국 측이 분명하게 파악을 한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명료해진 거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그 비핵화 조치는 분명히 영변 핵시설의 폐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이제 평가, 네. 그게 낙후됐고 큰 의미 없다 이런 평가부터 여전히 그것은 북한 핵무장의 가장 심장과 같은 거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수치로 따지기 전에 이번
그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뭐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그 어떤 전문가에 따라서는 뭐 70%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농축, 그다음에 그 제철이 또 경수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상당한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폐지가 된다 하면은 그는 그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 나왔을 거고요. 미국 측에서는 그것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적으로 엇갈린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장관께서 어제 답변에 대북 특사 문제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입니까? 대북 특사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다시 풀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 선결돼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면 네. 아니면 이미 북한의 카드를 알고 평가가 어떻든 북한은 이것은 북한 핵의 핵무장에 있어서 심장부와 같은 것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결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과 이 한국이 대화를 하는 게 먼저 더 선결돼야 될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하노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께 통화를 해서 우리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됐든 하여튼 남북 간의 그러한 중요한 대화가 그게 뭐 특사의 형태든 뭐 정상회담의 형태든 그런 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의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가진 그런 각별한 그 신뢰관계를 봤을 때 그 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되느냐 그것은 뭐 굳이 선후를 따지지 않고 그 미국의 사정 또 북한의 사정을 봐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후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카드를 갖고 왔는지 미국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제재 완화라든가 유보 예외 조치 등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 측과의 이야기가 진전이 돼야 남북 간에도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경로는 남북 정상회담 등등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가교를 하고 여건 조성을 했다면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는 선미 후복이 마땅한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테니 이 고위급 내지는 이런 데서 사전에 접촉을 하고 또 미국의 생각을 또 정확하게 또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로하고는 좀 다른 경로가 제시되고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그 지적하신 점도 상당히 이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그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그런 상황 또 일정에 따라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점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 사람이라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뭐 안보실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장관님도 계실 수 있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또 다른 이제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방식을 고려를 해서 또 상대하고의 그 접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양 정상 간의 신뢰도 그렇고요. 지금 실무급 내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더 진전시키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 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트기 위한 역할들을 관계자분들이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충분히 유명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 한미 3대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다른 연합훈련으로 조정 시행됨에 따라서 연합방위 태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과정하고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이번에 우리가 연합 연습 훈련을 조정하게 된 계기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 국방장관과 향후에 우리가 이런 연습 훈련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조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SCM 때 또 가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또 국방당국 간에 약 5개월 이상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결정을 하면서 중요한 그런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당국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권 전환 일정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점 고려 요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 방식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미 국방장관 그다음에 덤포드 합참의장 그리고 우리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이 다 일치되게 이렇게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일체 지금 현재 우리의 태세에 약화는 없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충분히 그 세 가지 고려 사항들을 다 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자고 해도 미국이 동의 안 하면은 변화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그다음에 미국 간에 반드시 의견이 일치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된 연합훈련을 흔드는 게 한미동맹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계속 바깥에서는 그 우리의 목소리와 그 많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병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병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우리 군사적인 분야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그 고려사항과 논의와 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는 아직 이걸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거나 뭐 검토를 하자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병력 유지 계획에 따라서 현역병 대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정자들이 부족한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우리 그 인구 급감에 따라 가지고 병력 자원을 고려해서 대략 2022년까지는 우리가 50만 병력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방개혁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럴 거고 전체적으로 다음 또 우리가 그 많은 그 병력 자원이 감소되는 부분은 대략 2030년대 중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만 구조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순 통계입니다. 현역병이 병력 유지 계획하고 대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판별을 못할 거 아닙니까? 적정한지. 과거 기준으로는 좀 입영 부적절해도 그 인구를 수평적으로만 비교를 하면 사실은 그게 병력 유지 정책에 더 안 좋은 측면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요.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우리 젊은 그 인력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것인가 해서 지금 현재 그 복무 기간도 일부 단축시키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25만, 24만 정도가 되기를 이제 이제 내년에는 한 28만 정도 되지만요. 50만 병력 간부 빼고더라도 액면 그대로 다 보내야 되는데 판별이라는 게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예. 병사들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에 17년 기준으로 왜 하필이면 17년 기준으로 했는지 50%까지 지금 병사들 월급을 보장을 이제 할 계획인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언젠가 할 수밖에 없는 모병제의 하나의 이제 완충, 재정적 완충을 미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일단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그 최저임금의 30% 그리고 이제 20년에는 40% 그리고 22년에는 50%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 정액시켜 준다면은 저희 국방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기재부라든지 정부 유관 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좀 나와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의 차관이 연관된 별장 성접대 사건. 뇌물죄 혐의는 없습니까? 네, 그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뇌물죄는 현금으로만 성립합니까? 네, 향응이라든가 이른바 무슨 상납도 그런 것이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성범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요. 그 정도의 별장 성접대가 이루어지면 뇌물죄 혐의를 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가법상의 뇌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상식인으로서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